네, 이제 자리에 계속해 주시고 그 전남지회 임원들께서는 혹시 바깥에 잔류하고 계시는 인원들 계시면 들어오셔서 함께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제 강연 시작하겠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개 영상이 있어서 소개 영상 본 후에 제가 오늘 주 강연자이신 성주인 연구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농업과 농촌 역시 그 변화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ICT 기술, 식품 소비 트렌드, 기후변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기회와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더 나은 농업 농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농정연구의 중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농촌경제 및 농촌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와 전망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과 농산업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978년에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40여 년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농정 싱크탱크로 성장해왔습니다. 다양한 정책 수요와 사회적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부, 4센터, 1본부, 1실의 연구부서와 40의 지원부서를 운영하며 연구와 정책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발전연구부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조사, 분석해 정책 과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산업혁신연구부는 농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농업 R&D, 기술 및 농업의 첨단화, 인적자원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부는 농업 환경과 기후변화, 자원보전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연구 수행으로 농업 발전을 지원하며 농식품 시스템 연구부는 국내외 농식품 트렌드와 밸류체인, 농식품 유통소비 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 전망하는 연구를, 산림정책연구부는 산림자원의 보존과 이용, 임산물 시장 분석, 산림정책 개발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관측본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외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격 동향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 피해를 조사 분석하고 국내 보완 대책을 점검, 평가하는 FTA 이행지원센터, 국제농업농촌개발협력 관련 연구와 정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농축산식품 분야 정책을 평가하고 환류를 통해 정책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농식품 정책성과관리센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의제 발굴과 정책 성과를 평가 연구하는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 국내외 농정 동향 및 이슈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 농정 어젠다와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미래정책연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약 180여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농업 관련 기관 등에서 의뢰한 연구과제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제시합니다. 또한 등재학술지인 농촌경제, 농정 현안을 분석한 농정 포커스 등 다양한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발간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발간물과 연구 결과물 및 정책 동향은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 농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더 나은 농업 농촌을 만들어가는데 동행합니다. 농업이 나아가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구현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이신 성주인 연구원께서 오늘 이 자리에 주 강연자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농촌 재생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집 14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도 농목 발제문들을 가끔씩 의뢰를 받을 때 이 사이트에 농촌경제연구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은 자료들을 열람하고 거기에서 발췌해서 발표 자료들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도전받고 또 함께 농경 현안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깊숙이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지역사회에 대입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해보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강연이 마쳐지면 질의응답과 함께 종합 토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농촌의 문제들을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가슴으로 함께 풀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주인 연구원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성주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글씨가 작아서 뒷자리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앞으로 오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마스크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소리가 할까요? 저는 그 소개 영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연구원의 농업농촌발전연구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한 거는 지역개발에 대해서 전공을 했습니다. 농촌 지역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농림부 중심으로 해서 그런 농촌 정책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 목회자 선교 모임에 대해서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된 건 처음이고, 그래서 목사님들을 앞에 가고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현장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농촌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되는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목사님들이 이제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표 끝나고 나서 또 의문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질의를 해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략 지금 보이는 저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농촌의 여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정책적으로는 지금 농촌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하고 외국 이야기, 그리고 현재 정책 동향과 또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 이렇게 해가지고 시군별로 이렇게 발표를 하죠, 매년. 그래서 저기 글씨가 2005년 대비해서 2019년 이렇게 나오는데 빨간색 색깔이 짙을수록 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지역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령 인구 대비
젊은 여성 그 비율 그거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멸 위험에 처한 그런 지역들은 다 대부분 다 농촌 지역이고 또 목사님들 활동하시는 곳도 아마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또 고령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에도 이렇게 그 농촌 마을 소멸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여러 기사들이 나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고 있고 마을이 사라지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익히 신문 같은 데서 많이 접하실 텐데요. 근데 이제 또 저는 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농촌이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한데 또 소멸론 자체를 너무 또 이렇게 과대 포장하는 것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젊은 여성 비율 가지고 이렇게 그걸 소멸 지수를 집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신규 출산보다는 또 이렇게 외지에서 이동을 해서 인구가 더 많이 변동하잖아요. 또 특히 젊은 세대가 아니라 요즘 귀농귀촌인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베이비 부머 세대 중심으로는 농촌 이주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너무 과장하는 것은 좀 다소 좀 지나친 부분도 있고 지자체나 이런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라든지 신규 사업 확보 이런 데 필요하기도 하고 정치권 같은 경우도 이 농촌 지역구 통폐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많이 되긴 하는데 조금 더 실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네, 그리고 참고로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는데 이게 여기 왼쪽 막대 그래프로 나온 게 인구 면적입니다. 국토 면적. 우리랑 비슷한 크기의 국가들 쭉 나타내봤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자료집에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빨간 이런 그래프, 그게 인구죠, 인구. 그래서 사실 우리랑 비슷한 면적의 국가들은 보통 한 인구 1000만 안쪽, 500만, 1000만 이렇고 한국만 이렇게 굉장히 조밀한 나라다 보니까 5천만이 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상당수 국가들은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완전 소멸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엄청 사람도 안 살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촌 소멸 문제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 그보다는 오히려 제가 나중에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농촌이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농업농촌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인식되는 거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농촌의 어떤 공동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게 좀 더 시급한 게 아닌가. 소멸 자체를 이렇게 막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실제로 인구 순유입되는 시군들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과거에는 전출 전입해가지고 전입이 더 많으면 순유입이거든요. 그걸 색깔로 표시했는데 예전에는 대도시 근교 지역에 좀 유입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좀 최근에 올수록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큰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별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고 특히나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게 베이비 부머 연령층 45세부터 64세까지 정도 베이비 부머인데 그 연령층만 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 군 지역에서 다 이렇게 순유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겠습니까? 과거에 산업화하고 그러던 시절에 도시로 떠나갔던 이촌 향도를 이끌었던 세대죠. 근데 그 세대가 다시 농촌으로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물론 청년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또 귀농귀촌을 하겠다라는 의향 이런 것들도 좀 더 늘어난 걸로 나타나고 작년에도 귀농귀촌인 숫자가 좀 더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귀농 기준이 는다고 해서 그게 꼭 반드시 농촌 활성화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그게 이런 변화, 작은 변화지만 이런 변화를 이 농촌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걸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훨씬 더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 같은 것들 잘 아실 거고, 이 자살률, 특히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활비 급증 이런 문제들 다 잘 아시죠. 청년 같은 경우 이 출산율을 따져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는 거의 이 가임 여성 한 명당 0.64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 지역 소멸 얘기하면서 마치 소멸이라는 문제가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도시로 갈수록 서울로 갈수록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0.6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농촌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2명 가까이 1.5명 이상 이렇게 출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촌에 살 여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다 도시로 떠나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대도시가 이제 농촌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청년 세대,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실은 이 우리나라 인구 문제에 좀 더 진원지는 사실 오히려 대도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요새 관계인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만든 말인데 지금 보통 우리가 농촌 인구 어떤 지역의 인구 그러면 이게 주민등 인구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실제 이제 주민등 옮기고 살고 있는 그 정주 인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꼭 주민등을 안 옮겨도 이렇게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는 어느 지역에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관계 인구라고 부르는데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도 이런 관계 인구층도 꽤 많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조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중에 5년 내에 내가 뭔가를 내 버킷리스트, 내 희망을 실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31% 정도 되고 또 그 무대 어디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도시가 많지만 농촌도 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 중에 14%는 5년 내에 농촌에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어떤 일들인지는 다 사람마다 제각각이 있죠.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보겠다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농촌에서 실현해보겠다 이런 경우가 꽤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저 오른쪽 그림에도 보시면 저게 이 어느 농촌 지역에 특정 지역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A라고 표시된 거 그거는 이제 해당 없음이 되지만 그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 B, C, D 이렇게 그룹을 나눌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부모 친지가 있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계 인구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이 적게 잡으면 한 19%, 많으면 30% 넘기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율이 있다든지 이런 의향을 지닌 도시민이 있다. 이 자체가 바로 어떤 농촌의 활성화로 귀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어떤 부정적인 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농촌에 필요한 농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할 건지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의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료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책 연구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 정책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증거 자료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로 나타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인구인데
전국 시군들을 이제 뭐 도시 근교 지역, 원격 지역, 중간 지역 뭐 이런 정도로 나눠가지고 보니까 농촌 인구가 사실 계속 줄어들다가 요 근래에는 이 줄어드는 게 좀 정체 상태가 되거나 좀 약간 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나눠놓고 보니까 2040년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근교 지역,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 뭐 또는 그 부산 대구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지역들, 여기는 조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이 나머지 지역들은 또 계속 줄어드는 걸로. 그래서 지역별로도 편차가 큽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조사도 해봤습니다. 저희 전국 행정리, 전국 행정리가 한 36,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개가 다 구비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통계 자료로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보니까 이 인구 증가 마을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90년대에 비해서 최근에 올수록 조금 더 이렇게 인구 증가, 늘어나는 마을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반대로 또 인구 감소 마을이 약간 줄어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마을보다는 줄어드는 마을이 많죠. 그래서 절반 넘는 그런 마을들이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소멸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느 마을은 늘고 어딘 줄고 이런 한 지역 내에서도 전원주택 같은 게 막 들어오고 뭐 인구 유입이 있는 그런 마을이 있고 바로 그 옆에는 또 계속 빈집이 있고 그런 마을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저희 그 전국 마을 패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에서도 연도별로 최근에 올수록 좀 더 인구가 증가 추세인 마을들도 좀 늘고 감소 추세인 마을도 늘고 그러니까 농촌 마을이 이렇게 말하자면 양극화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인구 노인들만 남고 줄어드는 그런 마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변화를 계속 좀 주시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근데 이렇게 많이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충북 보은에 있는 마을인데 이게 위에 사진은 이제 2002년, 밑에는 작년도에 찍은 건데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지난 마을인데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막 완전히 또 바뀌어버린 겁니다. 위에 마을 보시면 전부 다 그 해가 마을에는 낡았고 하는데 얘가 그 마을 사업을 해가지고 또 이 관광객들 방문을 하고 마을 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외제로 들어오는 사람도 늘고 해가지고 밑에 사진 보면 또 마을이 좀 바뀐 모습 볼 수 있죠. 요 두 아래 위 사진들이 각각 같은 위치에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옹폐가 늘고 빈집이 있고 뭐 그런 마을들이 또 어떤 경우는 또 빨리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촌의 변화를 그냥 한 방향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별로 행정리별로 전입 인구 평균 뭐 26명 그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20명 가까이 되고 비농 가구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농촌 연구를 하면서 이제 뭐 농촌 마을 이장님들이나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조사하고 그러면 그 우리 마을에 뭐 몇 호가 살고 어디 뭐 농사 짓는 거 몇 호고 뭐 이런 것들 잘 알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마을 이장님들이 마을의 어떤 전모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고 나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디 집도 짓고 농막도 들어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또 여기 주민등록 두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집은 비어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그 농촌 마을의 하나의 그 공동체로서 동질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이 없는데 예전에는 갈수록 그런 것들이 좀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왜 이 마을을 골랐냐 하면 뭐 제일 많은 응답이 이제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뭐 농사짓기가 좋아서 왔다든지 뭐 지인이 있어서 왔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농촌 자연 환경 이런 걸 찾아서 오고 저 표를 보셔도 마을에 온 지 10년 이하인 사람과 20년 넘은 사람들 간에 그 응답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촌이라는 공간이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뭔가를 생산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소비를 하는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공간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의 내용이라든지 공동체의 성격 이런 것들도 바뀌게 됩니다. 다음에 이건 관계인인데 뭐 관계인과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어느 마을이 좋아가지고 관광이라든지 체험 목적으로 자주 오는 사람도 있고 주말 농장이나 아니면 농막 같은 거 지어놓고 농사 지으러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유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근데 보니까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관계인구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뭐 앞으로 농촌에 이주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관계인구가 늘면 뭐 그 향후 농촌 인구가 늘 수 있는 잠재력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마을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이런 주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마을의 일꾼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진에 있는 마을이 이제 단양에 있는 한동인 마을인데 농촌 유학을 했었죠. 산촌 유학에서 시작해가지고 농촌 유학을 하면서 그게 인연이 돼서 학부모 중에 그냥 마을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런 분들이 그 실제 지역을 바꾸고 그게 지역의 활력을 가져온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런 변화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렇지만 이게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공동체의 활성화로 꼭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좀 보게 되는데 그 마을 이장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여 개 마을 패널 마을을 이제 그 계속 연도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활성화된 조직 보면 마을 노인의 분열회 이런 건 보통 다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있던 그런 조직이니까 그런 거 말고 다른 조직들 마을 총회 이렇게까지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밖에 동호회라든지 뭐 봉사조직, 친목모임 이런 것들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답한 마을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예전엔 또 농촌 마을이 공동체 단위뿐만 아니라 그 같이 공동의 연농 활동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경제활동 공동체로서의 성격도 약화되고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제 조직이 없는 그런 마을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이제 그 농촌 공동체를 어떻게 새롭게 좀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 그림 보시면 아시는데 그 원래 살던 기존 주민과 그다음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귀농귀촌이 나눠가지고 마을 조직 참여 비율 이렇게 해보니까 새로 들어온 분들이 뭐 이렇게 참여 조직이 없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죠. 월등히 높고 공동체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참여 비율이 기존 주민들은 좀 그래도 조금 되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뭐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 소멸 자체를 걱정을 하지만 인구 소멸이 아니라도 농촌의 어떤 공동체 활동의 여건 자체가 이렇게 사람이 는다고 해서 곧바로 뭐 활동의 촉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렇게 이게 좀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만들 것이냐, 그게 숙제인 거죠. 다음에 마을이 물리적으로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실 겁니다. 기존 마을들은 빈집도 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새로 쭉 들어오는 사람들도 마을을 떠나가지고 벗어나서 그냥 외곽에 이렇게 띄엄띄엄 집을 짓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라는 사실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모여 있어서 거기서 또 같은 공동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단위가
지금 농촌 마을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 바깥으로 막 나가고 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아무데나 집을 못 짓습니다. 그냥 집을 짓고 싶다 하더라도 그냥 그 원래 마을이 있던 곳 그 안에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사람들이 들어가더라도 기존 마을 안에서 뭘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원 마을은 놔두고 그냥 바깥으로 가서 집을 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그 도면으로 공간 정보 작업을 다 하는데 전국에 100m 바이 100m 곱하기 100m 그 격자 안에 살고 있는 그 주민 숫자 이걸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00m 안에 한 1, 2, 5 정도 그러니까 집 한두 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 최근에 올수록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비교했는데 그건 아마 그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우리 보이는 풍경으로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지난주에 괴산에 어느 마을 가는데 거기는 원래 마을이 있는데 또 그 귀촌한 사람들은 또 골짜기 옆쪽에 또 가서 마을들을 집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반을 하나 새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뭐 농막도 많죠. 농막을 지으면서 농막은 사실 뭐 이 농지에다 그냥 지으면 되니까 주택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막이 이렇게 지금 집계한 걸로 그 누적 개수가 한 19만 호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집계됩니다. 누락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신규 등록한 것들을 쭉 집계해 보니까 19만 호 이게 전국에 퍼져 있고 그게 또 원 마을이랑 또 아무 인연이 없이 그렇게 뭐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농막도 굉장히 요새는 또 번듯하게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화장실이라든지 뭐 전기 이런 거 다 구비가 돼 있고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우리가 저기 농촌의 인구를 잘 유지하고 인구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농촌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그 농촌 모습은 또 어수선해지는 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장래 바람직한 농촌의 모습으로 이런 농촌다운 풍경, 자연환경 이런 게 잘 갖춰진 거 농업 여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점점 갈수록 저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농촌에 또 요즘 난개발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그림에 보시듯이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게 지역별로 집계를 한 겁니다. 그 도심이나 농촌 중에서 주로 서울 수도권이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가 되지만 다른 지역들도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의 변화는 잘 아실 수도 있죠. 이게 또 한 20년 정도 사이에 변화인데 그 아파트 들어서고 뭐 공장들 들어서고 혼주화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마을 가운데 이제 뭐 다른 이 시설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2021년에 가보니까 이제 막 마을 전체를 막 그 공장들이 덮어버리는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나기도 하죠. 뭐 일부 지역에 한정됩니다만. 그래서 이건 경기도의 모습이고 다음에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뭐 제가 있는 저희 연구원이 지금 전남 나주에 있거든요. 나주에 그 주변에서 찍은 전남 지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축사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납치 때문에 또 굉장히 힘들어하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비슷한 사진이고 또 농촌은 또 난개발도 일어나지만 또 그게 아니라 이런 방치된 빈집이라든지 이런 폐가 이런 것들이 막 정비가 안 되고 남아 있는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개발 문제 이런 것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어느 마을 가보든 그런 풍경들 쉽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농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보여드렸고 그 외국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외국도 어쨌든 농촌이 변화를 겪고 있고 우리랑 뭐 동일하지는 않지만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농업 여건이 힘들다든지 또 뭐 고령화된다든지 뭐
여러 서비스 이용하기 힘든 뭐 그런 문제들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여러 선진국들은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핀란드의 얘기인데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떤 연구입니다. 미래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해서 연구했던 그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래 농촌의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올 요소가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핀란드는 우리랑은 굉장히 많이 다른 나라죠. 우리보다 한 3배 정도는 클 것 같은데 정확한 면적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인구는 한 500만원이나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조방적인 나라죠. 좀이라는 나라에 비해서. 그렇지만 핀란드는 다른 스웨덴이나 다른 북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또 농촌에 비교적 사람들이 좀 더 살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임업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농촌에 도시로 이렇게 오도록 하지 않고 농촌에 거주하도록 그런 정책을 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미래 농촌을 위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그러니까 농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핀란드에서는 환경을 잘 지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농업 그런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자원들이 계속 경제적 가치를 이렇게 실현하도록 그렇게 자원을 잘 유지하는 환경 자원, 그다음 경제적 자원 그런 건데, 그러지 않는 모델이 4번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농촌의 자원들을 이렇게 가치를 향상시키는 정책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4번과 다른 시나리오가 달라지는 거고, 4번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그냥 농촌은 산업 개발이나 그런 데 필요한 땅이나 내주고, 필요한 땅이나, 그다음에 일부 경치 좋은 것들은 경제적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그냥 살고 이런 시나리오인 거죠. 사실 우리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농촌의 역할이라는 게 저렴한 가격에 땅을 도시에 내주는 공장, 산업 개발, 도시 개발에 내주는 그런 역할. 일부 경치 좋은 것들은 저는 밑에 들어가고, 우린 4번 모델이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는 높이지 않더라도 환경,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3번 모델입니다. 3번. 그래서 환경적인 가치는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그런데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농촌 주민들의 어떤 삶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다지 오래지 않는 거죠. 도시에서 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농촌은 이제 환경이나 잘 보존하고 사람들은 도시의 중심으로 산다, 이런 모델인데, 1, 2번부터는 이제 그게 아니라 환경적인 가치도 지키면서 또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근데 경제 활동의 중심이 커뮤니티, 주민들이 좀 주도해서 뭘 하느냐, 그렇지 않고 외부 자본을 중심으로 하느냐, 이런 데 따라서 모델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환경이 됐든 경제 자원이 됐든 그 가치를 계속 높이고, 그러려면 정책적인 의지를 갖느냐, 그 다음에 농촌을 계속 사람들이 거주하고 살아가는 그런 곳으로 만드느냐,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생활 기반이나 이런 건 도시에다 할 테니까 그냥 농촌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살 수 있는 사람만 살아라,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우리 농촌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지방 소멸론 같은 게 이게 너무 또 극단으로 가게 되면 농촌은 어차피 소멸할 곳인데 정부가 애써 돈을 투자하고 그러느냐, 도시에다 집중을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 농촌이 계속 그래도 국민들이 아끼고 그런 곳을 남으려면 저런 논의들에서 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이요. 독일 같은 경우도 이게 벌써 한 20년도 더 전에 이야기인데, 농촌을 이렇게 생활하기 편리한 곳으로
현대화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20여 년 전부터는 이제 농촌의 환경 친화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고 뭐 그런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뭐 하천도 이제 자연 하천으로 바꾸고 뭐 마을 정비도 하는데 뭐 대단한 사업을 한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뭘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 자치 조직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갔죠. 우리는 예전에 뭐 새마을 운동 시절에 주민들이 다 나서가지고 마을을 뭐 고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 마을 권력이 사실 그냥 남아 있는 마을들이 많죠. 그리고 그 이후에 농촌 마을을 바꾸기 위한 이런 일들은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노인들만 남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할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농촌에 필요한 일들을 좀 새롭게 해나가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일본 지방 소멸론 이게 우리보다 더 먼저 얘기가 나왔고 이 과소화 정도가 훨씬 심한 곳들이 많죠. 그래서 지방 소멸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농촌계획학회라고 있습니다. 일본도 농촌계획학회에 있는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좀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마을들을 이렇게 모으자. 원래 있던 마을은 이 철퇴 농촌계획, 철퇴가 이제 물러난다는 뜻이거든요. 빠져나온다, 퇴각한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이론적으로는 뭐 저런 그림이 뭐 깔끔해 보이긴 합니다. 마을 이렇게 모으고 인프라도 좀 모여 있는 마을들 중심으로 이렇게 인프라도 갖추고 그런 건데 저는 그 아이디어로 제안했을 뿐이고 실제로 저런 일들이 실현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계속 살던 마을에 살지 이걸 뭐 억지로 그렇게 이주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대안들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고 그렇지만 저런 모델보다는 오히려 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작은 거점이라는 거를 만들었죠.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우리 뭐 연소재지보다 좀 더 작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 이렇게 이 기능을 좀 모으고 주변 마을들과 연계하는 필요한 서비스도 해주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기도 작은 거점 사례 중에 하나인데 우리로 치면 연소재지 정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도 저런 정도의 연소재지가 있지만 보통 우리 읍면들 이렇게 보면 폐교됐던 곳들이 뭐 한 두세 군데 있고 연사무소 있는 그쪽에는 뭐 초등학교 하나쯤 있지만 뭐 폐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약간의 그 소번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주민 조직을 주민 자치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런 경제 조직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여기 필요한 그 서비스 같은 것들 하고 멀리 있는 주변 마을들은 노인들이 쉽게 올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배달 서비스도 하고 이런 일들. 우리나라도 조금씩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진흥회를 만들고 그랬는데 이런 식의 사례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이제 그 교토 지역인데 교토가 도시지만 또 외곽에는 이렇게 굉장히 농촌 마을들이 많거든요. 생명의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의 마을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 농촌이 죽어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 먹을 걸 생산하고 생명이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생명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마을들이 옛날에는 마을별로 뭘 했겠지만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들을 엮은 그런 새로운 공동체 활동 단위를 구성하는 거죠. 근데 그걸 주민들만 해가지고는 없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하고 NPO 같은 조직, 우리 뭐 민간 조직 있죠. 그리고 일본에 이제 공민관도 있습니다. 공민관 옛날 공무원 조직인데 그런 사람들도 같이 여기 참여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교토 같은 경우는 행정 지원인이라고 해서 그건 공무원이다. 공무원 그런 사람들도 이 마을 저런 마을에 파견되도록 하고
또 민간인들도 이렇게 활동하도록 하는데 지역 부흥 협력대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촌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활동을 하는 뭐 현지 주민일 수도 있고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 있을 수도 있는데 일정한 인건비도 주고 뭐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 인건비 지원 받은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뭐 정착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활동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활동이 가능한 거죠. 우리도 뭐 농촌 현장에 활동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지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일을 하기가 아직 더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RMO라고 해서 리전 매니지먼트 오거니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지역 운영 조직인데 일본 농림성에서는 이제 농촌형 지역 운영 조직이라고 해서 일본이 그 중산간 직불제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주는 마을에 주는 개인한테 가지면 마을에 주는 그리고 집락 영농 같은 걸 합니다. 마을 단위 영농 노인들만 남아가지고 농사를 짓기 힘드니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의 영농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그런 집락 영농 조직이 농사만 짓지 말고 좀 이런 일들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 일본에서 논의가 있어서 이제 다른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농산물 같은 거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도 대행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필요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고령자 쇼핑 지원도 있고 뭐 가공 활동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조직이 없지만 그 우리도 이제 뭐 공익 직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가능성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일본 총무성에서 이제 관계인구 아까 관계인구 일본에서 나온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관계인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본에 또 그 고향세라는 게 있죠. 우리도 내년부터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이걸 준다고 하는데 고향세를 하게 되면 일본과 우리 차이점 일본은 주민세를 이렇게 내가 어디 내냐 선택하는 그런 건데 우리는 그냥 기부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주민세를 내가 살고 있는 대도시가 아니라 다른 뭐 농촌에 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그 지역과 인연을 맺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 인구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같이 하는 그런 시도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이거는 뭐 아까 난개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뭐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것들을 주민 조직에서 만들고 뭐 그런 사례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외국 얘기를 좀 하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돌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가능성도 좀 봤고요. 그다음 실제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동향, 만들어지고 있는 정책도 있고 뭐 앞으로 뭐 도입되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그와 연계해서 추진할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몇 년 전에 그 지난 정부에서 이제 그 지방 물권을 확대하면서 중앙 정부가 하던 사업들을 지방이 많이 내려줬죠. 그래서 저 그림 보시면 대표적으로 마을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 돈을 그냥 내려줘 준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돈은 저만큼 줬는데 그걸 지자체 꼭 그 이전에 하던 마을 만들기나 이런 걸 꼭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교부금으로 와버리는 거니까 사업이 없어진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는 그냥 남아있는 사업이라는 게 농촌 중심지, 읍이나 이런 지역 같은데 이렇게 시설 만드는 그런 걸 하는 그런 몇 개 사업 나왔고 지자체에는 이제 그 주긴 줬는데 지자체장이 이제 뭐 그걸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만 또 이 다른데 좀 더 폼나는데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지방 분권은 지금 정부에서도 더 확대를 하겠다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농촌에 이게 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대응할 거냐 이게
고민거리고요. 그래서 뭐 지난 정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농촌 협약이라는 걸 좀 해보자. 그래서 협약을 맺고 중앙이 하려는 일을 중앙정부 돈이 만큼 냈더니 지방도 지자체에서 그걸 하고 뭐 그런 협약, 그리고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공간계획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 그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협약은 2020년부터 도입돼서 어쨌든 조금씩 추진하기 시작했고, 농촌 공간계획은 이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게 된다고 무조건 뭐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런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국가 단위에서 이제 농촌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지자체도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 현재는 거창하게 그림은 그렸지만 사실상은 읍면 소재지 같은 데 지원되는 농촌 중심주 활성화 사업, 그리고 또 면 소재지 정도에 되는 기초생활 거점 사업, 사실상 그거 하는 정도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이제 좀 더 확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끝까지 된 상태는 아니고, 계획상으로는 농림부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뭐 일자리라든지 뭐 서비스에 대한 지원, 주거 개선,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한 농촌 공간 재생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시군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 중에 특정한 생활권,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 읍면 정도를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런 빈집이라든지 뭐 축사, 뭐 이런 공장,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들을 좀 옮길 수 있도록 공간 정비도 하고, 그런 식의 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게 아까 독일도 보셨고 일본도 보셨지만 주민 공동체 조직이나 이런 데서 좀 참여하고 계획도 만들고 뭐 이런 위에서부터 올라오는 상향식 계획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여기 그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냥 시군 지자체하고 그냥 컨설팅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나아지는 게 뭐냐 이런 의문들도 있고, 또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돈은 주니까 시설은 짓는데 그 시설이 우리한테 뭐 필요한 거 같지도 않은데 뭐 그래도 뭐 지어준다니까 그냥 뭐 반대는 하지 않는.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그 만드는 시설들은 또 그렇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농촌에서 움직이는 어떤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걸 만들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다음에 이건 공간계획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하고 지자체에서도 계획을 수립하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지금 아까 농촌협약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몇 개 사업 가지고 하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농림부가 하고 있는 딴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부처들이 하는 사업들도 사실 연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뭐 그런 걸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사실 한 부처 내에서도 각각 사업 담당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그 칸막을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것도 이제 농촌 공간계획과 관련되는 건데, 뭐 농촌 특화지구 이런 것들 좀 만들어보자. 도시에 뭐 도시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주거지역 이런 게 있듯이 농촌에도 좀 이렇게 마을 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마을 보호지구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축사랑 마을 섞여 있으니까 악취도 나고 하니까 축사는 별도로 좀 옮기는 뭐 그런 축산지구 뭐 등등 뭐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죠. 농업유산지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도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위에서 누가 계획만 세운다고 이게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저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단위에서 현장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다음에 그러니까 그 도시재생 같은 것들도 여러 프로젝트 하는 거 보면 다 사실 그 성패 여부는 이제 주민이나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게 관건이고, 특히나 도시는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도시에는. 근데 농촌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도록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겁니다. 그리고 보통 보시면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뭐 추진위원회 이런 거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서.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전부터 쭉 활동하던 분들, 뭐 마을 이장단, 뭐 그다음 지역 유지 이런 분들이 또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저기 지역에 내려가서 뭘 하고 싶어도 또 참여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커뮤니티, 공동체의 어떤 활동 조직을 좀 다변화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그건 또 다른 한 사업 사례인데, 이 서천 재련소가 있었죠. 그때 오염되고 그래가지고 이 마을 옮기면서 기존 마을이랑 같이 좀 엮어가지고 정비를 했던 사례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인구 얘기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관계인구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실제 뭐 정주 인구를 유치하고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은데, 관계인구가 좀 그래도 있으면 우리 지역에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긴 한데 막상 관계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실체가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그동안 실제 정부에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 그래프도 그려봤는데, 보통 영농 활동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다음에 농촌에서 활동을 해보겠다 하는 도시민들은 그런 거를 요구를 합니다. 뭐가 정부에서 뭘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냐. 주거에 대한 게 제일 높고, 맨 처음에 일단 그 머무를 것이 있어야 되니까 일자리, 농촌 정보 제공에 대해서 요구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보면 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은 또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다음 이 주거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임시로 살아보는 뭐 그런 주거지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조금은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지방 소멸기금 가지고 뭐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주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는 지자체마다 또 다 뭐 청년 뭐 와가지고 청년 창업소 뭐 그런 거 한다는데, 이 전국 지자체들이 하는 그 사업들 다 모아보면 지금 청년들이 지금 몇 배나 있어도 모자랄 것 같은, 그리고 또 심지어 청년들은 또 그런 지원 사업을 따라가지고 옮겨다닌다고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도 뭐 안 하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그 자체 발전한 거긴 하지만 여전히 과제라. 다음에 이게 관계인구입니다. 관계인구 개념을 그려봤는데, 이게 막연한 관계인구가 몇 명이 된다고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죠. 단순 잠재력일 뿐이지. 그래서 이 도시민 갈수록 이제 농촌에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더욱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농촌에 지속적 관심을 갖도록 그런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고, 제일 위에 이제 핵심적인 관계인, 실제 지역에 이주를 할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지역사회에서 어떤 뭐 공동체 활동 같은 것들을 참여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핵심적인 관계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게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예를 들자면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문화 활동이라든지
농촌의 문화여가에 대한 그 요구들도 요새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젊은 층도 그렇고 노인분들도 그런 이 지역에 살면서 문화여가 같은 것들 누릴 수 있는 주거 지원 같은 것들, 그다음 복지 서비스 등등 이런 여러 영역에서 그 필요한 인력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그래서 이런 플레이어가 많아야 이제 농촌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게 각각의 개별 마을 단위에서만 할 게 아니라 좀 마을들을 엮어가지고 그 면 단위가 됐든 아니면 면보다 좀 작은 단위가 됐든 간에 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 노력이 지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농장 이런 것 지난 정부부터 추진했죠. 전국에 지금 사회적 농장이 60개 좀 더 늘었을 겁니다. 전국에 분포하고 있고, 거점 사회적 농장, 그 다른 사회적 농장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사회적 농장도 육성하겠다 이런 그 일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 단위 서비스 공동체 지원 이런 일들이 농림부 정책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좀 뿌리를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농촌 목회 활동 하시는 목사님들도 무엇보다 이런 복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존 뭐 시설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체류 공간으로 만든 그런 사례들. 그래서 이게 위성사무소라고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뭐 희망하는 직원들 농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IT 기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기존의 유휴 시설들이 많죠. 그렇게 제대로 활용 안 되는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을 주민복지 시설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는 기반은 사실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유럽 가면 아직도 인터넷 안 되는 것들이 농촌엔 부지기수거든요. 제대로 되는 곳이 없습니다. 잘 안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시설하고 또 프로그램 사람만 잘 엮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는 뭐 거창에 있는 화성단골마을, 그래서 여기 폐교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그 운영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게 좀 지역 단위로 좀 더 확대가 되게 됐고, 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청군 안남면 도서관 쪽 건물도 옛날에는 농협이었나요? 어쨌든 다른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크지도 않은 시설이지만 아이들도 오고 또 이 버스도 이렇게 운행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게 그 안남면 같은 경우는 뭐 크지 않은 면인데 주민들을 엮어가지고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그 마을 이장들도 참여하고 이장 이외에도 마을별 대표 이런 사람 참여하고 해가지고 일종의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대의기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계획도 세우고 또 저런 일들을 사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좀 농촌 읍면 사업한다 그러면 이제 좀 저런 식으로 이 사업 추진 기구를 조금 더 다변화하고 확대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뭐 민원기촌 하신 분들 중에 좀 활동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 지역에 갔더니 너무 뭐 기존 유지들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기존 마을들은 또 이장 중심으로만 돼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저런 식으로 확대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찾는 거죠. 그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건 영국 사례인데 뭐 리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우리보다는 사실 우리 중심지 뭐 이런 거 사업하면 사실 뭐 100억, 200억씩 주고 그러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줍니다. 시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떤 사람들을 육성하는 데 주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그만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기존 조직들이 또 새로운 활로를 찾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뭐 지역의 뭐 문화 여가와 관련된 일들 또는 뭐 환경을 잘 바꾸는 일들 뭐 그다음에 뭐 주민 서비스를 위한 일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런 그 조그만 활동 조직들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플레이어가 있어야 또 국민자치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아까 뭐 여러 가지 농촌의 환경이라든지 농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자원 이걸 보존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알고 계실 그 청산도 사례입니다. 세계 농업유산이 구들장문이 있죠. 그래서 여기 그 그림 보시면 구들장문이 복원 활동을 계속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2018년도에는 뭐 한 80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새로 발굴 활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2,000개 넘게 그 숲으로 바뀌었던 것도 찾아내고 뭐 그런 일들을 이 보전 협회, 주민 보전 협회, 보전 협의회에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구들장을 많이 인포하는 한 4개 마을 정도가 있는데 그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매개해서도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게 농업유산 보전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매년 이게 좀 약간씩 주어지는 그 활동 자금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뭘 해보자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나가야 될 일이지만 그냥 한번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뭘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면 사실 뭐 큰 시설 짓는 돈을 안 들이고 뭐 이런 쪽으로 그 돈을 쓰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 공익직불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뭐 직불금을 뭐 5조까지 확대하겠다 뭐 그중에 공익직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몇십억짜리 시설 하나 짓는 걸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꾸준히 모일 수 있는 적은 돈이라도 그런 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뭐 공익직불에 뭐 경관이라든지 환경 보전을 위한 그런 일들 그 지금 직불금이 그냥 개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동체 단위의 조그만 활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직불금은 이제 계속 받게 되는 거니까 새로운 공동체 활동의 어떤 기회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이 현장에 계신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 동떨어진 얘기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린 거고 의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저도 경청을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익산시 함라면인데 지역 거점 생활 육성 사업에 공모를 해서 40억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연 3년째 첫 삽도 못 두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포절을 처음에 내기는 했으나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논의가 되지 않아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이분들이 중점을 잡고 있는 것이 건물 짓자 이런 거죠. 근데 건물을 지어놓으면 뭐하냐고 프로그램이 없고 운영할 활동가가 없고 또 그것을 계속 꾸려나갈 어떤 프로그램들이 없는데 그럼 건물만 나중에 노후로 뼈대만 남는 거겠죠. 그래서 중간에 그 지역 위원들을 새로이 위원회를 뽑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당당하게 원서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위원들이 면장님하고 기존에 있는 그 위원들이 면접을 봤어요.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저는 거기다가 막 카센터도 넣고 지역 농기계 다 고쳐주는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거든요. 지역 트럭 저도 잘 고치니까 한번 해봅시다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동네 사람들을 뽑았어요. 자기네들이 다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농피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농촌 지역 안에 농피아가 실제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들이 들어와서 좀 변화를 시키려고 해도 되는 마을들은 욕심을 버리는 마을들은 돼요. 욕심을 버리지 않는 마을들은 이 활동가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개혁의 의지가 있는 분들도 해보려고 해도 기존의 농피아들과의 이 세력 싸움에서 지는 거죠.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 그 동네 사람들하고 안 섞이고 딴 데 가서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고 저희 동네도 그런 지금 현안들이 있어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역 안에서 좀 의지를 가지신 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 면장이 보고 지역 위원들이 보면 100%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중간에서 활동가들 뽑을 수 있는 절차들을 지역에서 알아서 뽑아라.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돈만 던져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도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안들에 대한 부분도 연구원에서 좀 고민을 해가지고 정말 농촌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농촌 지역에 살지만 기존의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 아이덴티티 또는 아이디어를 활용받지 못하는 그분들은 조금 중앙에서 그분들을 타출을 해서 지역 활동가로 선임을 하고 파송을 하는 형태로 가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면서 함께 좀 이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유학을 진행하고 계신 우리 박승규 목사님, 아까 뭐 다른 사례가 좀 있었는데 좀 그 관련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기회를 이거를 잡으시고 이동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뵀었는데 저도 농촌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그 자기가 얘기를 막 하고 그랬는데 어떤 데는 그렇게 40억을 프로그램도 확인도 안 하고 40억을 주는 데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돈이 있는 곳에 목회자가 안 낀 것이 다행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농촌 유학을 하고는 있어요. 3명, 1학기 때 3명이고 2학기 때 3명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참 다른 사람보다 경험을 했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역을 살리기 위한 미래에 어떻게 보면 마을 학교, 마을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 이런 것의 종합판이라고 저는 이제 농촌 유학을 생각하는데 이게 지속될 거라는 사실은 보장과 자신은 없습니다. 다행한 것은 해남군에서 전액을 한 6명까지 80만 원 정도를 전액을 지금 이제 유학비로만 이렇게 그렇게 지원해주겠다 2학기 때. 그런데 이제 6명을 못 모집하고 지금 3명인데 수시 모집하면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지금 농촌 유학을 얘기했지만 저는 27년 한 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뭐 거기서 오래 농촌 목회 오래 하는 것이 큰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해주시지만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제가 훌륭해서 오래 있는 게 아니고 원한 데가 없어서 지금 이제 계속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한 번 그곳에 간 이후로 있다 보니까 그냥 교인들만 이렇게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오래 못 있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너무 이제 뭐 매너리즘이 빠질 것이고 뭐 특별하게 교인들은 줄어들고 하는 일도 없으면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역의 학교 문제, 노인 문제, 뭐 게이트볼 이런 거 이제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농촌 유학까지 이렇게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연구하시다가 나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런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앞으로 클 건데 유시설도 있지, 교인도 있지, 또 의식 있는 목회자, 마을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뭐 준비된 교인들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을은 살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길이 너무 먼 길이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특히 뭐 돈에 관해서 이렇게 뭐 목회자가 저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돈의 어떤 위력 이런 걸 잘 모르고 속이 없이 이렇게 살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이권에 개입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마을 분들이 뭐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그 홍성에 있는 뭐 마을에 뭐 기차표를 끊어주고 뭐 마을 활력소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아까 농촌에서 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그 지역 사회에서 뭔가 그 다른 사람과 다른 그리고 뭐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나는 마지막 남은 보루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하고 말해준다면 다시금 힘을 내서 농촌에서 하겠는데 많은 부분은 농촌 교회는 행정의 파트너도 아니고 또 목회자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은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모든 것에 어떤 교회가 함께 함으로써 성공 사례를 거뒀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의담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뭐 그렇게 이 현장을 많이 다니는 연구를 요새 잘 못합니다. 그 연구원이 나주로 내려오긴 했지만 주로 막 세종시나 이런 데나 왔다 갔다 하고 탁상행정 하듯이 탁상에서 연구만 하고 있어서 이 목사님 말씀하신 그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주기는 좀 제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 그다음 또 저희 연구원이 지금 뭐 국책연구원으로 공공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특정 어떤 종교를 가지고 이 종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실제 농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그 변화라든지 활동 사례들 중에 그런 목사님이나 뭐 그런 활동 실제 그런 활동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누가 됐든 간에 이런 이 현장에서 행정이 못하는 일들, 그다음 기존 주민들만으로 또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 그룹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속에서 교회가 갖는 그런 역할 실제로 굉장히 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어려운 여건이 있을 텐데 그래도 힘을 내시고 이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사례도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알리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 목회자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해서 어차피 지역의 일꾼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다. 네, 근데 뭐 교육을 저희가 교육을 시킬 만큼 그렇게 역량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장에서 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할 몫이 있고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앙이나 뭐 이런 또 얘기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 현장 사례들을 좀 많이 저희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귀농 귀촌자들을 농촌에 안착시키는 데 있어서 교회 역할은 큰 것 같아요. 일단 네. 그 친화적인 그런 사람들의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 조성 이런 것을 이어서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겠네요. 최소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목적으로 전도를 위한 접근이 아니라 이 지역에 오셨으니까 함께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나름 목사들은 대학원까지 공부한 지식인들이고 그리고 한 교회에 오랫동안 살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10년, 20년은 기본적으로 활동을 지역 안에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참여의 기회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제공을 공개적으로 안 한다는 거죠. 잘 친화적인 관계들 안에서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을 조금 그 방향성으로 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정말 활동가로 사역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분들의 발굴 그리고 그분들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부분도 있으면 앞으로 농촌 목회자들이 거기에서 아이덴티티도 얻고 또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참여해서
할 수 있겠다. 네. 지금은 다 노인들이고 또 그 중에서도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사유화하려고 하시는 분들 틈바구니 안에서는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의 어떤 부흥이라고 하는 측면이 아닌 순수한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다 묻혀버린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연구를 빡시게 좀 하셔야 될까. 그리고 정부에도 지역 거점 생활 사업에 대한 그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뽑고 그 사람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프로포절을 만들어라.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현수막 걸고 우리 40억 탔습니다. 얼마나 대대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삽도 못 떠요.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빡시게 연구를 하시고 두 번째 질문이 여기 먼저 오셔서 하고 그 다음에 김초열 목사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석의 이현수 목사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농촌 지역이고 제가 실제로 한 15년 정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39페이지 보면 농촌의 미래 시나리오 핀란드 사례를 드셔서 이렇게 이제 1번과 2번이 농촌의 미래를 이렇게 좀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농촌 지역에서는 좀 실제적인 관심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농민 기본소득보다도 좀 더 나아간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모 후보 대통령 후보자께서 이야기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농민만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국가적인 그러니까 핀란드 사례에서 1번과 2번 사례에 적용을 시켜서 농어촌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어떤 지원금을 좀 주면은 그것이 더 현실적인 그 농어촌 그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보면 농어촌 지역에서 나온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이런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특별히 이제 농협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걸 연구하지는 않았고 기본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들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알고 있고 또 그걸 좀 관심을 갖고 이 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게 뭐 선거가 또 그렇게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좀 들어가는 상황이고 공익 직불제 중심으로 직불금 확대 뭐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농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그 국가적인 지원 이런 게 필요한 데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전제가 돼야 될 건 그러기 위해서는 또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또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됐었습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이제 또 조금 미안한 거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좀 해결 방법이 좀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분석은 좋았는데 해결책이라든가 대안 제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농촌 목회자들이 원하는 건 해결책을 원하는 거지 분석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초점에서 조금 다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차후에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제가 본 바로는 뭐 저는 농촌 지역 출신도 아니고 농사도 지어본 사람도 아니고 단 뭐 필리핀에서 한 9년 농촌 지역에서 선교 활동했던 거 그 재산이 그 전부인데 그동안 제게 이제 누적되어 왔던 농촌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에 있어서 약간 살펴본 견해를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그 자료를 삼아주는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첫째는 이제 농촌의 문제는 인구의 문제지 제일 큰 문제 인구의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와서 농촌에서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 그 부분이에요.
농촌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그 관계인구의 측면에서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문제는 농촌에 가서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 사람이 와서 살 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요즘 대부분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도 있고 힐링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는 뭐 특이하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 박승기 목사님 이제 교회의 역할이라든가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셨던 부분은 저는 상당히 그 인상적이고 굉장히 그 깊은 우리에 와닿점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무지 정부 지원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들 또한 제시해지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살고 수익을 창출하고 저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돈을 더 주고 뭐 이런 문제, 돈 떨어지면 가거든요. 또 사람은 거기서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사람이 살 수 있느냐,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특별히 그 우리 주변에 가장 중요한 문제, 자녀들이 농촌에 키워가지고 이거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느냐, 이 문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뭐 지도라고 하는 곳에 지도에 살고 있지만 20명밖에 안 되는 지도 초등학교 인구에 스쿨버스가 25인승이 6대가 있단 말입니다. 어차 저 6대인지는 모르겠지만 25인승인지 15인승인지 모르겠지만 그 섬을 다 돌아야 되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그런 곳에서 자녀 교육 문제에서 그 부모들이 심각하는 만큼 교육을 그렇게 시키느냐,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수익을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어떤 그 대안을 정부에서 제시해주고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문제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농촌 문제가 인구가 부족해가는 문제, 인구가 정착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도 지역사회도 아까 농피아 얘기도 하셨지만 서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비워져 가고 있는 부분인데, 관광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관광객들이 요즘 옵니까? 안 옵니다. 식당에서 밥 먹으면 형편없어요. 신안군에도.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2, 3년 있어 보니까 식당이 영업 이런 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안이나 교육을 정부에서 제공해 주나,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느냐, 돈은 40억 있는데 할 일을 못한다? 저는 그 한 가지 딱 문제지에 거기서 집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인터넷 기반이라든가 인프라든가 IT 기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IT 세상이 아니에요. 4차 산업 시대라 해서 앞으로 미래에 코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두 대를 빈부격차 분명하게 가리게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앞으로 제조업은 다 몰락해요. 한국은 다 중국에 넘겨주거나 또 동남아시아로 다 넘겨줘요. 삼성 이재용 회장 또 반도체 안 만듭니다. 앞으로 그거 다 왜 주셔요? 외국에다 로열티만 흡수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4차 산업시대라든가 그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줘야 되겠지, 그 전에 있었던 자료 가지고 아날로그식이 어떻게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구 유입 문제, 수입 문제, 또 사람의 편의 실준이 힐링의 문제, 또 자녀 교육의 문제, 이런 게 있어야지. 세대를 이을 수 없는 교육이 없어 어떻게 인구 문제가 해결됩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25년, 15년도 안 갑니다. 귀농 인구가 머무르는 시간이 평균 몇 년인지 아십니까? 한 세대도 안 돼요. 그런 문제를 내다보고 분석을 해야지. 그래서 뭐 인공지능 부분에 IT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건 나중에 제가 뭐 인터넷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히 짚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봐요. 답변은 아니고 제가 답변까지 아무튼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 관계상 활발한 토론을 이따 식사 자리에서 하시는 걸로 하고, 유옥주 목사님
마지막으로 예. 죄송 하나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농촌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는 처음이고요. 이런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것은 한 2, 3년 전에 마을의 하나의 그 공동주택에서 노인들이 같이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을 한번 봤어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아까 지금 공간 배치에 대해서 어느 한 마을을 소개했는데요. 저희 지역이 이제 연간인데도 60대, 70대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프면 나가거든요. 근데 농촌의 가장 좋은 특징은 도시하고 다르게 공동체가 있어요. 서로 이웃이라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잘 형성되거든요. 미국 사람이 오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로 마시고 하고 그 여름이나 가을이나 보면 평상에 앉아서 7시, 8시까지 같이 놀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 국가가 하나의 공간 배치로 그러니까 요양원 안 가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생을 마칠 수 있을 정도의 돌봄 구조를 하면 농촌의 하나의 희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농촌 교육자도 할 일 많고 그리고 교회도 이제 봉사의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신다면. 예, 저희들이 마을 패널이라는 연구 사업을 하는데 몇 군데 마을들 다녀보니까 이 마을 리더분들 중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마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한대미 마을도 그런 사업들을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농교류라든지 그 중심으로 했는데 이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 안 떠나고 이 마을에서 그냥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보겠다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걸 하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사례들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저도 관심 갖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교회나 목사님들 또 그런 과정에 특히 역할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까지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송주인 님께 깊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 실사 광고인데요.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짐을 그대로 이제 좀 중요한 물건만 가지고서